안녕하세요. 고전을 보는 오늘의 이윤호입니다. 오늘은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철학들이 오래된 도시의 골목을 여행하는 일이라면 칸트야말로 고봉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고봉, 에베레스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칸트의 전부라기보다는 그 중에 외곽에 있는 작은 봉우리 하나를 넘어볼까 합니다. 칸트의 미학인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미학 전공자이신 김동국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기도 하지만 칸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칸트에 대한 것이 실제 조금만 들어가면 정말 낯선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철학은 어쩌면 칸트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3비판선 중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미학의 문제, 쾌와 불쾌, 이런 감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오늘은 칸트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로 이르자면 감성학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미학, 칸트의 미학, 판단력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질문들은 뭘까요? 먼저 칸트에 대한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칸트 한마디로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개인 정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났어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1724년이 조선에서 영조가 즉위한 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칸트가 태어나서 살던 시기가 유럽의 이 시민적 자유주의라던가 근대 시민사회라는 이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할 때죠. 이제 그게 칸트가 이제 거의 죽기 5년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런 시기고 철학적으로 보면 칸트는 사실은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케니스베르크라는 조그만인데 당시에는 이제 프로이센의 도시고 지금은 케니스베르크라는 도시는 없고요.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해서 백러시아에 있는 이제 백러시아 수도거든요. 이 고등학교 책에 보면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왜 마을에 다리 7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건너 그렇죠. 그 도시가 이제 케니스베르크예요. 칸트로부터 한 100년 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방의 도시죠. 프로이센 구석에 있는 변방의 도시인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칸트는 이제 흔히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이제 접목시켰다. 두 개를 이제 하나 이제 원래 그 이전의 철학을 보면 크게 두 줄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합리론이죠. 합리론은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사상가들이 주요하고 이제 어떻게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성이라고 이제 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일체의 어떤 감각적 경험들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데카르트를 비롯한 이 합리론자들의 입장이었죠. 요 합리론자들은 그래서 재밌는 게 그게 없어요. 미학이 없어요. 합리론자들에게는. 예술에 관한 그렇죠. 논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요거하고 좀 반대로 영국의 합리론이라고 하는데 뭐 로크나 휴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백지 상태, 그러니까 빈 서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책 제목도 있고 인간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이나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진리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로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때 경험은 뭐 우리가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마다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르게 가지는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인간이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경험론의 영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보거나 뭐 물론 보거나 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의 경험적인 영역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걸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철학이 칸트 이전에 이제 대립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철학이었죠. 근데 이제 칸트가 요 두 개의 철학을 하나로 이제 합쳐내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뭐 여러 말들 중에서 많이 유명한 말이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직관 없는 개념은 맹목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바꾸면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합리론과 경험론에 이제 한쪽씩의 손을 들어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이 없이는 이제 외부에 있는 대상들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죠. 외부에 있는 대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이제 감각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감각 경험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이걸 정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맹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이 개념의 기본적인 틀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합리론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냥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선글라스 같은 걸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의 틀, 세계를 바라보는 틀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 틀에 외부 세상이 보여서 마침내 이제 하나의 개념이라던가 외부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론도 합리론도 둘 다 어떻게 보면 비판하면서 동시에 둘 다의 어떤 사유의 특징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종합해낸 게 칸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칸트를 근대 철학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그 근대 이후의 모든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칸트의 반석 위에서 이제 짚고 까불고 놀았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가능할 텐데요. 결국 칸트의 대표적인 이제 삼비판서라고 하는 삼비판서를 통해서 서양 근대 철학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그다음에 실천이성,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칸트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능력이 셋이 있는데 인식 능력 그리고 쾌 불쾌에 대한 감정, 욕구 능력이 그것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것, 즉 인식 능력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을 그리고 욕구 능력을 위해서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쾌와 불쾌의 감정 그것을 위해서 판단력 비판에서 이르자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형이상학 즉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윤리학의 문제이고 그것이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서 흡족함을 느끼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 감성학이라고 하는 미학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삼비판석에서 이제 비판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성찰 혹은 통찰,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법정에 세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요. 먼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삼비판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서 그렇게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결국 칸트는 왜 이 책을 저술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후의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제 미학으로 넘어갔으면 예. 싶은데요. 일단은 칸트가 이제 우리가 칸트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개의 비판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요건데, 요 비판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상대를 디스하는, 네. 공격하는,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런 작업들을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순수 이성 비판은 순수 이성을 비판한 거고,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 뭔가 잘못됐다, 혹은 실천 이성 비판은 실천 이성이 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제목 자체가 그렇게 오해를 이제 사게 되는데, 이때 비판은 그러니까 순수 이성을 비판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순수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능한 토대나 뭐 바운더리, 영역 이걸 밝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삼비판서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이렇게 뽑잖아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 대상을 볼 때 예를 들면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진위로 보고 혹은 선하냐 악하냐, 이제 선악으로 보고 혹은 아름답냐 추하냐, 이제 미추, 이게 이제 인간이 세계를 보는 어떤 방식들인데, 요 삼비판서는 바로 요 각각에 해당되는 비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 세계에서는 혹은 그리스 세계를 흔히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선미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용어들이 이제 따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참된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아름답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하는 거거든요. 진선미라는 것이. 근데 저희가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때도 그냥 단순히 지금도 여전히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식으로만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주 예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숭고하고 뭐 바람직하고 뭐 윤리적으로 옳다 이럴 때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그 한자어도 미라는 말은 양이 큰 거잖아요. 파자를 해보면 그러니까 큰 양 좋은 거니까 이제 아름답다.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으셨더라라고 할 때 그 보기 좋은 거는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뭐 예를 들어 외모가 아름답다거나 보기에 미적으로라는 차원보다는 훨씬 넓은 차원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진선미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가 칸트에게서 이제 비로소 이 셋이, 그래서 칸트가 그 이전에 많은 형이상학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철학적인 문제를 잘못 파악한 것은 문제에 대한 질문 자체를 잘못 제기했기 때문인데, 이건 진선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이 각각의 방식들이, 파악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 권의 비판서를 따로따로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윤리는 윤리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선악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칸트의 철학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이
태양을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진리라던가 혹은 선악이라던가 미추라는 것이 어떤 대상의 속성이라던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생각됐는데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이 바라보는 주체의 어떤 모드 같은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대상을 우리는 진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선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미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을 선하냐 악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을 아름답냐 추하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대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 요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세 개의 비판서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이제 그 책을 들어가 보면 이제 순수이성 비판 막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죠. 판단력 비판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각각의 영역들이 또 이제 그 안에서 내적 관계를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칸트 미학으로 들어가서, 판단력 비판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지성과 이성 사이의 중간항으로서의 어떻게 가능하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칸트 미학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제 앞서 이야기하는 이제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형이상학과 또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윤리학. 네.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나머지 두 개의 비판서하고의 이르자면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칸트 미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게 사실은 참 골치 아픈 저작이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진짜로 칸트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판단력 비판은 칸트가 노년이 되어서 말년이 되어서 제정신이 아닐 때 썼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지성과 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지성과 이성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인데 칸트가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두 개를 이제 매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대적 인간 혹은 합리적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 인간이에요. 하나는 그 이전과는 달리 그 이전에 이제 신의 지배를 받던 세계하고는 달리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 과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 인간이 근대적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세계를 파악하는 존재이죠. 그 이전에 인간들이 물론 그 이전에 인간들이 지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신적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신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세계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진리를 발견해서 인식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근대인은 합리적 존재인 거고 요 측면이 이제 사실은 순수 이성 비판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근대인이 합리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사실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근대인들은 합리적으로 세계를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버리지만 사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자유롭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순되기도 하고요. 모순되죠. 네. 이거는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어떤 법칙이 있는 거고, 법칙을 따른다는 건데 자유롭다라는 것은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법칙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실은 전제하는 거죠. 자유라는 건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이면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예. 칸트는 이제 그걸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의 영역에, 과학적 합리성의 영역에 이 순수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이제 아주 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윤리적인 인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실천 이성 비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을 다만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칸트의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한데,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그냥 명확한 어떤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 어떤 형식적인 명령인 거죠.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것은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아라. 인데 사실 이것도 좀 얘기가 길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넘어가서, 해서 어떻게든 요 둘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간 항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행위를 할 때는 결국은 칸트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윤리적 인간이 되느냐인데, 그렇죠. 예. 근데 윤리적 행위는 어떤 지성을 가지고는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지성을 가질 때 윤리적 행위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내가 저 아이를 뛰어들어서 구할 수 있을까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못 뛰어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때의 윤리적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구해야 한다는 어떤 명제죠. 의지. 예. 그 강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칸트를 보통 얘기할 때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말 자체의 뉘앙스처럼 뭐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도덕적인 어떤 의무를 혹은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요렇게 하면 요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윤리적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죠. 예, 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 내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뭐 상사한테 얘기하거나 혹은 뭐 법으로 호소하거나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고 뭐 어떻게 상사의 관계를 잘 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직장 생활의 현명함인데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인 것하고 지성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것하고 윤리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이 간극이 있다. 이 둘은 결코 이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이 둘을 그렇죠. 어떻게든 연결해야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아무리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도저히 윤리적인 행위는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인 행위를 의무로만 주장하자니 이게 또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매개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칸트가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는 저작을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 철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적 비판을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선 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 잘못 끼어든 뭐 저작이라고 평가하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는 결국은 이제 실천이성 비판을 쓰기 위해서 길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고, 근데 결국 그러한 논리적 추론 과정이 이제 윤리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갖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또 모순에 직면하면서 또 다시 거기에 판단력 비판을 만들어서 끼워넣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칸트 미학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칸트 미학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러자면 중요한 개념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보죠. 예. 그 전에 저기 칸트 미학이 왜 그러면 하필 미학이냐. 예. 예. 이게 결국은 진선미 중에서 진하고 선을 매게 하는 게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칸트의 철학 전체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인간. 예. 이고 칸트가 윤리적 인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윤리적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시민, 근대적 시민이라고 생각을 예, 하면 예. 계몽된 근대 시민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연합과 같은 어떤 이념, 토대를 최초로 세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예요. 각각의 국가 개별적으로 나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뭉친. 왜냐하면 칸트가 예를 들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쟁은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국가 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한에서는 한쪽이 안 한다고 그렇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라는 건 전체가 동시에 딱 가능해야지 어느 국가가 평화 국가가 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사유들이 쭉 이제 뻗어 나가서 사실은 이미 이제 벌써 한 200년 전쯤에 유럽의 공동체 혹은 세계 공동체 유엔과 같은 어떤 토대가 나오게 된 건데 이 지성과 윤리를 어떻게 매개하느냐, 왜 그게 하필 미냐라고 얘기했을 때 칸트의 이 인간이란 건 항상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인간이에요. 이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급이나 지위나 뭐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뭐 인종 혹은 종교를 초월하는 그냥 말 그대로 한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흑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민자도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식의 어떤 특수한 조건으로 혹은 특수한 어떤 특정한 특징으로 이 특정되지 않는 하나의 인간, 전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전체 인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칸트의 철학에서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과 윤리라는 것도 항상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는데 사실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칸트가 볼 때는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칸트 미학에서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성이라는 미적인 특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에게서는 대상이 아름답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미적 태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관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흔히 무관심성 이러면 관심이 없는 이렇게 보통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무관심성은 다르게는 저는 뭐 종종 무사심성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선악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이해득실의 문제를 떠나서 대상을 보는 태도. 이걸 칸트가 이제 미적인 태도의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제 대상에 대한 무관심성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아주 화려한 궁전을 보고 예를 들어 경복궁을 딱 보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죠. 대원군이 저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고 당시에 이름 없는 민중들이 얼마나 저 벽돌을 쌓고 나르고 벽돌인가요? 아무튼 돌을 쌓고 나르고 털을 다듬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까라고 하는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경복궁을 결코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거기에는 대상을 미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미와 추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악의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상을 이 미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가 딱히 야 너는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보면 안 돼라고 얘기했다기보다 적어도 그건 미적 태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봤을 때는 너는 저 경복궁이라는 대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본 거지 예. 미적 관점에서 봤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네가 저걸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뭐 이 정도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에게서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어떤 대상의 미추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식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체의 어떤 윤리적 관심이라던가 혹은 개인의 이해 득실 저걸 내가 유리하냐 유리하지 못하냐. 예를 들면 어떤 비너스의 조각을 보고 내가 그로부터 어떤 성적인 어떤 충동, 만족, 뭐 욕망을 느꼈다면 사실은 그건 대상에 대해서 관심 없이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특정한 남자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칸트가 굳이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나 혹은 대상에 대한 관심, 이해득실을 떼버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게 개입하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보거나 혹은 여자로서 보거나 혹은 흑인으로서 보거나 예. 예를 들면 작품을 보게 됐을 때 저기에는 그 작품 속에 그려진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에는 흑인 노예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저 그림이 너무 가슴 아프다 라고 보면 이미 그건 자신이 어떤 특정 관점을 전제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서 미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건 사실은 그 순수한 어떤 보편적 인간. 이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칸트 비판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비판이 되는 거 그런 게 있냐? 뭐 과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칸트가 미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점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윤리적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윤리학의 어떤 선구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 칸트의 윤리학과 실제로 칸트의 미학 사이의 어떤 이런 괴리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칸트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이 미적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무관심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미적으로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미적인 쾌는 칸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미적인 쾌는 심미적 쾌라는 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칸트가 미적 쾌라는 것은 이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 놀이를 통해서 생긴다. 이렇게 알듯 말듯한 모를 듯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성과 상상력의 유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게 이제 어떤 지성은 어떤 지적인 인식 능력의 영역에 있는 거고 상상력은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거죠. 이제 이미 미가 그 두 개를 매개한다는 거거든요. 예. 미적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자유로운 상상력, 자유를 매개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장미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대상을 장미라고 파악하는 것은 객관적 인식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예를 들어 개가 장미가 아닌데 장미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오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모든 장미가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모든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건 그냥 장미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인 거죠. 예. 마치 장미는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장미는 꽃인 것처럼 근데 장미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장미라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미적 판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장미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아름답다라는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히려 저는 그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떨어지는 가을에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 떨어지는 낙엽이 쓸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지만 예. 쓸쓸하다라는 것은 저 대상인 떨어지는 낙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낙엽이 뭐 쓸쓸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 쓸쓸하다는 건 제가 자유롭게 생각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한 낙엽이라는 것에 이렇게 갖다 붙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적 판단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즐거운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대상,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파악한 낙엽이라는 대상에 어떠한 나에게 개념도 주어져 있지 않는 쓸쓸하다라는 내가 자유롭게 어떤 상상해낸 어떤 그 개념을 갖다 붙임으로써 그것에서 얻는 즐거움. 이걸 칸트는 미적 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적인 쾌라는 것은 이미 어떤 객관적인 인식과 어떤 자유로운 이성적인 능력이 조화를 이룬 한에서만 가능한 게 미적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떤 윤리적인 인식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칸트는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그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포착하는 힘이라는 게 미적 판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칸트가 이제 동시에 이제 이런 미학을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예. 제가 너무 혼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칸트가 이제 미적 체험의 4가지 계기를 얘기하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무관심성이고,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주관적 필연성인데, 우리가 그렇게 저 낙엽은 쓸쓸하다고 판단했을 땐 그거는 주관적이지만, 칸트는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일 수 있다이지 보편적이다는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이다 되면 야 너 왜 저 장미 아름답지 않다고 해 너는 틀렸어 야 너 사형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야 저거 아름답지 않냐라고 적어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편적 인간인 한에서만 물론 이제 상대가 그걸 아름답지 않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혹은 보편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내재된 어떤 욕구, 욕망이라는 거, 소통의 욕구인 거고, 그럴 때 다시 말하면 미적인 것은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보편성이 사실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평사원들 말고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회사에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 정규직 월급을 2배로 올려준다는데 그거 참 좋지 않니? 라고 비정규직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그런 여러 가지의 얘기 중에 상대에게 진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미적인 판단인 거죠. 의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은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요청하고는 상관없어. 너 해야 돼인 거고 물론 그때 의무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도덕적 의무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물에 빠졌을 때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애가 있고 집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쟤를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이걸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의무라면 윤리라면 지식은 그냥 OX로 나눈 죠. 1+1은 2야. 3은 틀렸어. 끝. 이거인 거죠. 3이 맞다고 생각하니 그건 이게 설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고 틀리고 인 거니까 이것도 이제 설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라는 것은 강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진리로 주장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어떤 말을 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소통의 욕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네. 그래서 이것도 아름답지 않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미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동시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미가 지성과 이성, 지성과 윤리를 매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동시에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시민사회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요청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이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도 하기는 하지만 칸트를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꼬장꼬장한 꼰대 이미지가 있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이 동네를 산책한다던가 평생을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일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육체적 쾌락을 멀리하고 철학에만 매진한. 근데 실제로 그런 식의 이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유쾌한 사람이기도 했고 결혼은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칸트가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공통감이라고 하는. 예. 칸트는 이제 그걸 공통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어떤 공통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거가 있지 않을까? 칸트의 어조는 이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서문에 보면 그런 느낌들이 막. 그래서 나죠. 어떤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이 요청할 수 있다던가 이건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OX나 이 진위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요청의 문제인 거고 이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칸트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형식 미학이라고 하는 칸트 미학에 대비해서 이제 헤겔 미학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잠깐 비교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러자면 칸트의 의도의 문제를 넘어서 그 미학의 요소들이 어떤 차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미학은 형식 미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칸트 미학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미적인 토대, 미적 의식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헤겔의 미학은 보통 이제 내용 미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헤겔에게서 미학이라는 것은 미라는 것은 이 절대 정신의 표현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겔에게서는 이 세계의 역사가 이 거대한 세계의 역사가 사실은 이 절대 정신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절대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순환론적인 역사인데 뭐냐 하면 이 예술, 종교, 철학 요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했을 때 절대 정신이라는 그러니까 그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이성적인 어떤 것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초기의 방법이 이제 최초의 방법이 예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어떻게 정신을 표현하는가, 요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어떤 그 영화를 볼 때 영화에 사랑을 다룬 영화다라고 해서 영화에 사랑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화에 저게 사랑이야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에 예를 들어 서로 껴안는 연인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는 거나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를테면 이러한 정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종교나 철학에 이제 자기 자리를 내주게 되거든요. 그 헤겔에 있어서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건 이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내느냐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제 철학이고 결국은 예술이라는 거는
사랑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철학처럼 정확하게 완전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중간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봤다면 칸트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칸트의 미학은 현대 추상 미술에 있어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네, 논리적인 토대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많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추상 미술의 아름다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 내용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색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니까 어떤 안에 스토리가 있어서 그것이 뭐 감동을 준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철저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지위고하나 뭐 인종 여부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 추상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사실은 그거부터 떠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예술 자체를 위한 어떤 예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 이 칸트 미학이 여러모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경복궁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자면 칸트와 헤겔의 이제 차이는 이러자면 칸트는 이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숭고미랄까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형식미들에 대한 문제라면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 도리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지어졌던 사람들의 어떤 땀이라던가 피라던가 그들이 갖는 어떤 의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헤겔은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을까요? 뭐 헤겔은 근데 헤겔이 이제 뭐 어쨌든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뭐 몇 가지 이제 예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예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정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피라미드 같은 걸 보고 얘기할 때 피라미드가 거대한 형식의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정신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거대한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거대한 덩어리, 물질적인 덩어리로 쌓는 거죠. 그게 이제 초기에 사실은 인류의 뭐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있고 뭐 남미 쪽에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그 거대한 구조물이 발견되는 것도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헤겔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가치적인 것들에 주목한 거죠. 그리고 역사를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보기는 해요. 역사 자체를 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예술의 발전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김한기 미술관에 가끔 가보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초기에 보면 이제 맨 꼭대기층에 이제 김한기 작품이 큰 그 작품을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으악 하고 이제 가지면서 묘한 거대함, 그것이 주는 또 숭고함. 근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자기 내면적인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퍼런 것들이 크게 딱 벽에 전시되어 있는 순간, 그걸 보면서 놀라움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 그걸 봤던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과 유사함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칸트의 어떤,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이야기될 텐데,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이제 칸트의 이런 미학적 관점이 실제적인 것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좀 더 다른 것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면요.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런 미학적 관점이 실제의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혹은 현실성이라고 할까요?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어쨌든 칸트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칸트 미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그때까지 나온 예술이나 미적인 어떤 체험의 특징들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주 잘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고, 뭐 칸트가 얘기한 아까 무관심성이라든가 공통감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이제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점이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미술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혹은 예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는데 물론 그걸 칸트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예술이 점점 자신의 어떤 독립성과 자유를 얻어가는 단계에서 칸트의 미학 이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되게 이제 일부분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칸트의 뭐 천재론이라던가 예. 뭐 숭고에 관한 이론들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천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적인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천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당대의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뭐 시사점을 던져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칸트의 미학을 만약에 이제 읽고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칸트가 말한 어떤 미적 보편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 한나 아렌트가 이제 칸트를 아주 정치적으로 독해를 한 사람인데 사실은 칸트의 철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모로 봤을 땐 정치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 군자인 척하는 이 굉장한 도덕주의자로만 그렇게 칸트를 보게 된 것은 이제 니체의 영향도 크긴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보편적 인간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예. 정치적 급진성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미학이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사유하고 접합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 아방가르드 예술이나 미래파 같은 경우에 칸트의 문제를 해석하면 어떻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방가르드나 미래파를 칸트 근데 아방가르드나 미래파 같은 경우는 뭐 칸트로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그 이전의 미의 근대적 미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되는 형식적 조화라던가 어떤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구분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깨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칸트가 얘기했던 미의 규정이라던가 미적 태도와 미적 태도 아닌 것의 구분 같은 것들이 사실 아방가르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깨지는 사실 이제 그걸 공격하는 측면인데 또 이야기는 또 워낙에 길어서 나중에 아방가르드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죠. 예, 오늘은 이제 김동국 선생님 모시고 이제 칸트 미학 판단력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